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제2의 조국 청문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국 장관 국회 대비 전 국회 현장 연결해보고 또 대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DLF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줄 소송이 예고된 피해 투자자들 입장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의 당사자인 조국 장관의 동생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생의 검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은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조국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처음 국회에 나왔습니다. 조 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와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으로 이슈를 돌렸습니다.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국내 발생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와 연천, 강화에서 또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연장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최면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화성 사건 외에 수원과 청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을 대상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위장약 잔탁을 비롯해 269개 의약품의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거수투표 끝에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교단은 세습 무효 판결을 수용하되 2021년부터는 설립자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위임 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탄핵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은 조사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규정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처음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된 동생의 전 부인도 함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여러 의혹의 갈래 중에 하나죠. 웅동학원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 조국 장관 동생은 오늘 처음 부른 거 아닙니까? 네, 조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처음 소환된 건데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위장 이혼,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동생의 전 부인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웅동학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과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당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 회사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 말고는 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유형 회사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송으로 조 씨와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모두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1999년부터 10년 동안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 장관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장관 동생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방식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검찰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온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조국 장관에 따른 두 차례, 아들은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모두 검찰청 현관이 아닌 별도의 경로를 통해 조사실로 데려오는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조 장관 부부의 직계 비속, 다시 말해 자녀라는 점을 배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될 거라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 교수는 1층 출입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매일 대기하는 이른바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공개 소환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알리는 공개 소환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전반에 연루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자택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정 교수 소환 시기는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진퇴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무위원으로서 이 조국 장관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 앞선 조 장관의 인사 발언 때부터 야유를 보내고 뒤돌아앉는 등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외 유학을 갈 때 태광그룹 관련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이후 횡령 혐의로 수감된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호진 회장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시절 장학금을 받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닌 보석을 요청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담당 팀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인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의 다른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답변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잠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조 장관의 통화 인정을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의 집중 문제를 부각하면서 사법개혁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추측성 의혹에 불과하다며 논란을 잘라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조국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제도 개선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개 대학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정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통해 오는 11월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서 학종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의 최종안을 당 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농장 7곳. 의심 신고 3건이 들어와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등 방역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의심 신고 또 확진 판정이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 또 확진 지역이 나왔죠?
네, 이번엔 성모도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화군 삼산면인데 이곳의 한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가는 돼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주인이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강화군이 3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24일부터 사흘 연속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 강화군 강화읍에서 또 한 건의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화읍을 포함해서 경기도 양주와 연천까지 오늘 현재 3곳에서 의심 신고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곳은 모두 정부가 지난 24일에 확대한 중점 관리 지역 가운데 경기 북부 권역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원의 이동이 차단되고 집중적인 소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확산이 위험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골든타임으로 꼽았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발생이 줄지 않고 있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도 연장이 된 거죠? 네, 농식품부는 애초 오늘 낮 12시 해제할 예정이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정오까지 전국의 돼지 농장과 출입 차량, 사료 농장, 도축장에서 외부 반출과 이동이 중지됩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확진되고 의심 신고가 끊이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중지 명령이 연장되면서 다시 문을 열려던 도축장과 경매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경기 북부 중점 관리 지역으로의 출입 금지 대상을 살아있는 돼지와 분뇨에 이어서 축산 관계 차량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혜입니다. 네, 속이 쓰리거나 위장 장애가 있을 때 주로 먹는 약들이던데 위장약 잔탁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 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제조, 수입,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식약처가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 전체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여 명으로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양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병의원을 찾아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조치 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전문가들을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성 사건 외에 인근 지역 다른 강력 범죄도 들여다보면서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춘재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춘재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9명이나 동원했지만 DNA 말고 다른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이춘재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30년이 넘은 사건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기억에도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됐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되살리기 위해 법 체면 전문가 2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7차 사건의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과 9차 사건 당시 40대 남성 외에 추가 목격자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여죄 가능성 범위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춘재가 제대한 1986년부터 수감되기 전까지 화성은 물론 인근 지역과 청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들을 모두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1차 사건 직전에도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반복된 수사에서 계속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 증거 부족이나 불일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증거 수집 과정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교단 차원의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목회직 세습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임 목사 정빙은 우리들의 권리다! 경론 속에 시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사만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 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예장 통합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올해 정기총회 마지막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성교회 사퇴 수습안을 참석자 1,204명 가운데 920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2021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가름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신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달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 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 3일 파견하는 임시 당회장이 명성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사만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릅니다.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대형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1심과 같이 이 사장을 지정했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설 또는 추석 명절 연휴와 방학 기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우리 정부를 향해 일방적으로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완전히 일치한다며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전시 중단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시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전시 방식을 개선하라는 조건을 달아 검열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녀상을 일본에 선보인 전시회 중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시회가 열렸던 일본 아이치현이 구성한 검증위원회. 이 검증위원회가 전시 중단 결정이 위기관리상 정당했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니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증위는 소녀상이나 쇼와 일왕의 초상이 불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 작품은 제작 의도에 비춰보면 전시 자체에 문제없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작 배경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정치성을 인정한 가운데 치우치지 않는 설명이 필요해 전시의 기획 방식의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전시물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미지를 보고 조직적으로 전화해 주최 측을 공격했다고 봤습니다. 검증위는 전화나 팩스 등에 의한 협박이나 공격 위험 회피, 전시 방법이나 해설의 개선, 사진 촬영이나 SNS에 의한 확산 방지 등을 조건으로 따라 전시 재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검증위의 판단과 재개 조건에 전시회를 추진한 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 작가와 전시회 실행위원들은 전시회 중단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ターゲットになった平和の少女像は戦争と性暴力のない女性の人権の尊厳の回復を願う芸術作品です。 특히 작품의 사진 촬영과 SNS 전파 등을 제한하라는 재개 조건은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을 촉발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쪽 분량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아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바이든이 기소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법무장관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DC 초청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 사안에 관해 매우 진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민주당도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탄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betrayed his oath of office and sacrificed our national security in doing so.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된 녹취록에 압박은 없었고 대가 제시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최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Look, it's just a continuation of the witch hunt. It's the worst witch hunt in political history. 또 부패한 보도가 많다며 언론도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신이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역시 탄핵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민주당이 무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반전을 위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과 대립이 증폭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재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네. 오늘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조국 장관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여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박명호 동국대 교수,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지금 대정부 질문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인사 발언할 때부터 한국당은 등을 돌리고 있고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청문회라는 어떤 지금 별칭이 붙었는데 어떻게 오늘 보셨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 정쟁의 장이 됐죠. 국회라는 곳이 사실 정쟁을 하라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정쟁을 하는데 이제 여야의 방향이 이제 정반대가 된 거죠. 네. 여당은 상대적으로 검찰의 과도함, 검찰의 지나친 정치적인 그 행위를 비판하는 쪽에 좀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그 범죄 피의자 아니냐, 따라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통화 사실을 인정한 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논란거리를 어떻게 좀 제기한 어떻게 또 그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법무부 장관은 처음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조 장관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장관으로서도 임명할 수 없다 하면서 일부가 또 퇴장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도 보면 이름도 그냥 뭐 법무부 대표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부르면서 조 장관이란 말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에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정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대정부 부분이 있고 질문? 대정부 네네. 질문에 예. 있어서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살펴보고 국민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인데 또 제2의 청문회처럼 저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 율사 출신 의원들을 이제 배치해서 총공세에 나섰는데 말씀 나온 김에 원래 대정부 질문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은 짧고 대답이 길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의원 개별적인 의견을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길었고 네.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본래의 취지는 사실 이렇게 운영하자고 했던 건 아니죠. 현안이라든가 또는 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이걸 입법 과정이나 이제 입법적 선택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조국 이슈의 초점이 특히 오늘 내일은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의 어떤 상황을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 발언을 듣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전화를 한 건 맞지만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라 아내가 많이 놀라서 좀 차분히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 주광덕 의원은 전화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전화하는 것만으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관이 어쨌든 의도야 어쨌든 간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전화한 것이 그 수사팀장한테 뭐 어떤 압력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예컨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러이러한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 그건 직권남용이 되지만 전화한 것 자체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도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아마 부인이 우리 집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전화를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바꿔주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물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잘 배려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말 직권남용죄까지 물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냐. 저는 지금에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하지 못했던 걸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조국 장관이 지난번 그 동양대 총장과의 전화 통화 부분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설명은 말은 될 수 있어요. 집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배려를 부탁하는 정도의 통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전화했다는 자체를 합리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논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한국당에서는 사실 그동안의 청문회도 그렇고 오늘까지 한 방이 없어서 뭔가 이제 그 결정타가 없어서 좀 고전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주광덕 의원 입장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한 건 한 셈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다만 본인도 시인을 했고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했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또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그 선의는 가졌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당장 다음 주에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야당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의 검찰의 태도를 보면 뭐 조국 장관이 전화했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압수수색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1시간을 했지만 그 11시간 동안 압수하고 이런 걸 보면 검찰이 뭐 조국 장관이 지금 뭐 만약의 경우에 개입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영향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공식 행사에 나가면서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부분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한번 여당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이제 공세가 야당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 여당 입장에서 지금 보면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서 한때 검찰 고발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거론했는데 일단 또 보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전화 압수수색 그 팀장에게 전화했던 사실 포함해서 여당도 또 방어 어떤 그런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조금 곤혹스럽고 좀 이중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길게 보면은 불과 몇 달 전에 현 검찰총장에 대한 칭찬 일색에서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이런 상황을 아마 그때도 일부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짐작을 했었을 때 설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중적인 지금 입장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검찰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여론도 사실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뭔가를 제시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담을 여당에서 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나 어떤 이런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여당의 입장을 결정하는데도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는 일단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곤혹스럽고 이중적인 어떤 고민에 빠져 있지만 그렇다 보니 검찰의 지금 관련된 조 장관 관련된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검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네. 부분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요.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문제를 증명해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다만 논란이 될 수 있고 아직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1차적으로는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차 분수령이 될 거고 거기서도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으면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네.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너무 이렇게 개입해서 이래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검찰이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일단 필요하다. 너무 이렇게 정치권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렇게 되면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좀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에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하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졌는데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지금 해임 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 공세로 그칠까요? 아니면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이제 해임 건의안 제출인데 네. 가처분 신청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해임 건의안 정도는 국회에서 어차피 입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효력 정지는 어떤 점에서 좀 논란이 있나요? 사실 좀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또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자꾸 법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 넘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는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고려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긴 맞습니다만은 실제 실행하기는 좀 쉽지 않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해임 건의안 카드도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인 수단 중에 하나인 거는 맞지만 아마 통과될 정도의 수를 확보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치 공세 차원으로 야권이 할 수 있는 뭐 수단의 하나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 법적으로 사실 조국 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절차를 따랐고 네. 대통령이 임명권을 활용해서 임명을 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장관이 마치 이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직까지 연결된 건 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또 지금 해임 건의안도 숫자가 물론 바른미래당이 일부 동의를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잘 아시는 것처럼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해임 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될 가능성 상당히 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해임 건의안 상정을 했는데 통과가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그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네.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도 이거는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정부를 거치면서 하락했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좀 반등을 하는 양상이고 한국당 지지율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두 분도 이 지금 조국 정국을 좀 어떻게 피로도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여쭤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같은 어떤 여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하나는 일단은 그 지지층이 좀 결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1%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대선 때 이제 문 대통령 득표율인데 그거 좀 상향됐거든요. 그리고 오차 범위지만 찬반이 좀 붙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지지층이 결집되고 결국 지금 논란은 많지만 결론이 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나기까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리 공방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네. 더더구나 이게 논란이 더 심화될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같이 판단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어떤 청문회에서처럼 거짓말했던 게 사진 한 장으로 들통이 날 정도의 아주 분명한 이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게 좀 여론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아마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 북미 관계의 뭐 좀 긍정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 주쯤 가서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소환 그리고 이제 검찰의 이제 후속 어떤 뭐 행동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결과 등이 나타날 때 또 다른 여론의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최근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 개혁과 또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리기도 했는데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네.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게 정당에 특별한 지지를 하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로감이 좀 쌓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조국 장관에 관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무슨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또 조국 장관 쪽에서 해명하는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의혹 부분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또 퍼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물론 검찰은 원칙대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시간 그것도 물론 검찰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11시간 동안 가정집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입시 부정 관련된 하나였지만 지금은 네. 뭐 거의 모든 가족과 관련된 연관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검찰이 조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의 이런 행동이 그러면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반발이 아니겠나 이런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피로도 그리고 검찰이 너무 과잉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 그리고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네. 지지율의 변화를 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도 조국 장관의 얘기를 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만 출근길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심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제 가족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는 의혹 보도가 계속된다는 현실 그리고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마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추진 등 중대한 과제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로 보면 뭐 검사와의 대화도 계속 연이어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 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지금 검찰 수사,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사 검찰이 과정? 지금까지 내놓은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변죽은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기대감은 높여놨어요.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먼지털이가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해놨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나 또는 여권 입장에서는 일단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이유 자체를 검찰 개혁과 법무 혁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이제 검사와의 대화는 이제 그 중에 일환이라고 봐야 될 거고, 존재 이유를 그걸로 이제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부인의 소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와 관련된 사안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이제 여론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에서도 어떤 정책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정 교수의 어떤 소환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또 변곡점이 될까요? 검찰이 이제 소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나름의 수사 준비가 어느 수준에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소환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내 주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제 국민적 공감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그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같은 질문 드리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 소환도 함께 전망해 주시죠. 1차적으로 이제 검찰의 조사 수사 내용을 보면 처음에 물론 이제 원칙을 가지고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아까 전방위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여러 군데에서 있어요.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지금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고 또 이게 뭐 직접적으로 원래가 문제가 됐던 조국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을 때 지명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을 넘어서서 온 가족과 관련된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난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의 지금 행동 자체가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타파하려면 명확하게 지금까지 의혹으로 보도됐던 내용들 또는 나왔던 검찰발로 보도됐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만약 검찰이 그걸 증명 못 해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시달릴 겁니다. 검찰도. 검찰 자체도 그럴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놓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증거를 제시 못하거나 아니면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끝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또 한 번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경심 교수가 출두하는 것은 이거는 소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두 다가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소할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검찰은 얘기하지만 기소할 때도 한 번도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환을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검찰은 분명히 소환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공개 소환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 소환했을 때의 장단점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공개 소환되는 장면이 언론을 타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정론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판적 여론이 일 수도 있고 이거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그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공개 소환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개 소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검찰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변화의 몸살, 뭐 개혁도, 평화도, 경제 활력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나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어떻습니까? 조 장관에 대한 좀 어떤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결국 이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건 대통령에 남겨져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그 소신과 그 믿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나름대로 던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조국 임명으로 나타난 것이고 결국 이제 이게 검찰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꼴이 결과적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국 장관의 운명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의 저런 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확인한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이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지지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이 네. 여당의 결집 또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돼서 이제 앞으로 조국 장관을 더 힘있게 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 겁니다. 다만 저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대정부 질문 일정도 다음 주 국감까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호 교수 또 최진봉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그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 정부가 대규모로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의논한 적 있습니까? 방위 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장관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세 차례 언급해서 제가 방위사업청장이나 우리 무기 구매와 관련돼 가지고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돼서 일이 있었냐 물으니까 두 분 다 없다고 했는데 오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 있다 없다면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자꾸 저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방위사업청장님,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의논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참 이건 귀신이 놀랄 일이에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만 하면은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 협조가 됐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위원장님 주의 좀 주세요. 네, 자, 그 말. 아니 트럼프 질문 요 시간 빼주세요. 자, 말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홍영표 의원님, 평양 공동선 업무 2조 4항에 전염성 질병의 유입 확산 방지 남북 간에 위해서 방역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요 내용이 있는데 국방 분야도 필요한 게 동물들은 38선 있는 걸 모르잖아요. 휴전선 있는 걸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멧돼지가 내려온다. 그럼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병 덩어리인데 넘어오면 그러면 이게 오인 사격 북한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신 적 있어요? 북한이랑? 북한과 협의는 안 했지만 저희가 GP,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육지에서 내려올 수가 없고 동물이 지 마음대로 내려오지 뭐 내려오지 말한다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멧돼지나 이런 거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쏴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한다던데 장관님 정확히 알고만 하시는 거죠? 예.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GP 그다음에 GOP는 완전 철책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육지 동물이 어느 수준이에요? 크기가 작아도 새를 제외하고는 넘어올 수 없다. 육지 동물은 100% 다 차단돼 있다. 아예 못 차단돼 넘어온다. 있습니다.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단할 수 감시도 있다. 가능하고 철책으로 차단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국방 분야는 서로 협의할 이유가 없네요, 북한이랑.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예. 아무튼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가능하다, 철책이 동물이 뚫을 수 없는 것이다. 예, 뚫을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럼 두더지가 땅 밑으로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까지만. 아니 중요한 거죠. 이게 병이 돼지 종류, 두더지는 돼지 종류 아닌가요? 네, 외국에서 한국 기업으로 행세한 중국 유통회사 국내 법인 두 곳에 대해서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유통점에서 이른바 짝퉁 한국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류에 부정하게 무임승차하려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제대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번화가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입니다. 간판에 영어와 함께 한국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Bạn biết brand này là brand nước nào hả?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천여 개 점포를 보유한 이 두 회사는 모두 중국 기업. 그런데도 매장에 한국 표시를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때 태극기를 걸어놓는가 하면 직원에게 한복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내 유명 화장품 위조 제품과 가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등 매장을 짝퉁 유통처로 활용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 특히 화장품 업계와 생활용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의 막대한 손실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두 회사가 한국에 법인을 세워둔 사실 때문에 단속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보다 못해 검찰과 특허청은 두 회사의 국내 법인이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짝퉁 제품에 대해서 현지 법 집행 당국에서 저희의 이런 해상 결정을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검찰은 10여 개 외국계 법인이 이들처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인 양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허청과 함께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정하게 한류 인기의 편승에 이익을 취하려는 외국계 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서 50만 개 이상 늘어난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50만 3천 개 늘어난 1,824만 8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0대 일자리가 2만 개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은 28만 2천 개, 50대가 18만 7천 개, 30대는 1만 5천 개 임금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일자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 8천 개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2만 5천 개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40대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3만 2천 개, 2만 5천 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네,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다음 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DLF 주요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로 인한 손실이 늘고 있습니다. 원금의 전액을 잃은 투자자도 생겼는데요. 뉴스 TMI에서 DLF가 어떤 개념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네, 먼저 DLF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DLF, 파생 상품 결합 펀드를 말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파생 상품, 즉 금이나 원유, 금리 등과 연계된 펀드를 말하죠. 이들 기초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데요. 증권사가 판매하면 파생결합 증권, DLS, 이를 모아서 은행이 판매하면 파생결합 펀드, DLF입니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상품 판매처와 투자자가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부터 6개월 후에 전 세계 원유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투자자가 예상한 대로 된다면 원금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금의 일부를 손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의 국채금리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독일 금리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베팅한 거죠. 0.2%를 기준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약속된 이자 수익을 얻거나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국채 연계인 만큼 독일 경제 상황과도 직결되겠죠.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국채 역시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 0.2%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은행들도 이런 점을 활용해 DLF를 판매했겠죠. 하지만 세계 경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죠.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를 조짐을 보이는 데다 노딜 브렉시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예상치 못하게 독일 국채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건데요.
지난달엔 사상 처음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진 데 이어 여전히 독일 국채 금리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 그렇다 보니 만기를 앞둔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전부를 잃는 경우까지 나온 가운데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소송 대리인 전문수 변호사 연결해서 피해 규모와 추후 대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도가 된 사진을 보니까 가입을 권유할 때 활짝 열려있던 은행문이 항의하러 갔더니까 굳게 닫혀있던 어떤 사진을 보고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처음에 네. 은행에 갔을 때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네, 뭐 좀 다양하긴 하지만요. 네. 대부분 이분들이 그 은행 해당 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의 오랜 고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입 상품을 들기 전에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상품, 또 MF 같은 안전한 상품들을 네. 듣고 가입해 왔었고요. 그런 걸로 수익이 나니까 아마 담당 PB나 그쪽에 은행에서 좀 더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상품이면은 뭐 안전하지 않겠느냐,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권 상품을 소개받게 됐고요. 네. 뭐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뭐 예금, 적금처럼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가입하게 되었죠.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앞서 변호사님께서 오래된 고객들도 여럿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오래된 고객이면 이분들이 공격형 투자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원하는 안정형 고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충분히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 들어보신 어떤 투자와 관련된 피해 중에 어떤 사연이 가장 좀 답답하시던가요? 네. 이 판매 과정에서 뭐 모든 수십 가지 사례들 많이 좀 상담을 하지만 네. 다 답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판매 과정에서 예. 참 답답한 것이 아니면 좀 분통이 터지는 것이 이 은행들은 이 상품을 판매 권유 소개하기 전에 네. 이게 무차별하게 이제 다 팔고 판매 권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형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만 이것을 팔게 돼 있습니다. 네. 공격형 투자 성향이 아닌 분들한테는 이 판매 권유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오래된 고객이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무차별하게 이제 팔기 위해서 내부의 투자자 성향 분석을 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다르게 기재를 하고요. 그래서 공격형 투자자 성향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당의 투자자가 공격형 투자자인 것도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걸 은행에서 그것도 전혀 은폐하고 네.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어떤 기망행위가 은행 직원에 그런 점이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고객을 기망했다는 점, 그건 잠시 뒤에 또 소송 내용 짚어볼 때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네네. 보면 제가 취재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은행의 입장은 일단은 분쟁 조정에, 당국의 어떤 조정에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 은행 입장인데, 이런 피해자분들이 항의를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면 지금 현재 은행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DLF 여러 가지 판매 또 그 전에 이제 이게 설계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지금 금감원 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달 초에 중간 점검 결과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한 160건 정도의 분쟁 조정 절차를 그 후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 12월 중순 이후에요. 네. 한 160건 정도가 되는데 이 건에서 금감원에서 어떤 배상 비율이 결정이 되고 할 때 이제 그것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행의 이제 어떤 아나운서 입장인데요. 네. 통상의 그러니까 금감원에서의 어떤 불안전 판매로 인한 배상 비율이 한 30%에서 50% 정도. 네. 어떤 점에서는 아마 고객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배상 비율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소송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은행의 여러 가지
은행 입장에서의 뭐 어려움 때문에 자꾸 이제 분쟁 조정 몇 건에 한 160건, 뭐 수천 건에 지금 피해가 있는데 160건이면 아주 적은 규모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쟁 조정 결과를 보고 나서 이렇게 그 후에 뭐 소송을 하든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라고 자꾸 좀 고객들을 안심시키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고객들한테는 적합한 아주 뭐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은행들은 일단 분쟁 조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배상 책임은 30에서 50%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제 소장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고객을 기망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포함해서 어떤 책임을 좀 묻고 싶으신 건가요? 네. 통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 이런 투자 상품에 있어가지고 고객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의 어떤 투자 권유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통상은 고객의 어떤 과실 비율도 고려를 해서 통상 은행이 한 30% 50%의 배상을 하는 것이 이제 불안전 판매 책임인데요. 네. 이 건에서는 그 불안전 판매 책임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망 어떤 상품 자체의 어떤 불균형한 손익 구조를 다 은폐하고 이것이 초고 위험 상품인데도 안정형 상품이라고 속인 것, 또 판매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 성향 분석 그 조사를 다 허위로 이렇게 하고 은폐한 점 그런 부분에서 또 판매 과정에서 기망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행이 어떤 사기 판매로 인해 가지고 100% 배상을 하여야 하는 사기적 판매인지 여부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판례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소송의 핵심은 계약 취소와 100% 배상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비교해볼 만한 판례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아쉽게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사기적 판매로 인한 뭐 계약 취소까지 이런 사례는 쉽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과거 키코 사건이든지 뭐 동양 사태에서의 부분이든지 거기까지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번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명확한 것이 이 소비자 또는 개인 고객들이고요. 개인 고객들, 어떤 기업도 아니고 개인 고객들이고요. 다 안정형 투자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뭐 그리고 그렇지만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은행이 거쳐야 되는 투자자 성향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허위로 알고 기자고 은폐했다는 부분들 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게재가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 DLF가 몇 년 동안 있었지만 특히 우리 은행 하나은행이 이건 상품을 파는 거 말고는 다른 은행들은 너무 위험한 상품이다. 특히 올해는 금리가 선진국 금리가 계속 하락된 추세이기 때문에 다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은행들도 있군요. 그러면요. 두 은행 빼고는 다 거절됐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이제 두 은행만 팔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불안전 판매에 비해서 이번에는 참 은행이 너무나 큰 어떤 소비자 보호를 방기하고 그렇게 팔았구나. 그런 점에서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송 앞으로 좀 지켜보겠고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듣기로는 70대 고령인 투자자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습니까? 은퇴 자금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퇴직하시고 뭐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뿜뿜이 모아서 다 출가시키고 또 이제 어떤 은퇴 자금이라던가요. 아니면은 또 자식들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뭐 또 전세 자금이나 또 자식들 결혼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푼푼히 모아두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파출부 하시면서 푼푼히 10년 동안 모아두신 1억 원 그런 자금들이 그런 자금이 많이 있고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 제조하시면서 뭐 몇 프로 된 수익 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모으신 자금들인데요. 네. 아마 그런 자금들이 많이 이제 여기에 투자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가 다음 달 15일 예정대로 평양에서 열립니다. 남자 축구의 평양 원정 경기는 1990년 통일 축구 이후 29년 만인데요. 장소가 평양이다 보니 인조 잔디 등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4월 여자 축구는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아시안컵 예선전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 남자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이 열릴 바로 그 경기장입니다. 당시 경기장을 가득 채운 5만여 평양 시민들은 일방적인 응원으로 우리 대표팀을 괴롭혔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선수가 죽이고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지면은 이 경기를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우리도 죽이자 막 이러고 그러면 막 저기도 죽이고 막 그럼 이 소리가 이제 밖에까지 들린 거예요. 벤치까지. 2년 전 여자 대표팀처럼 다음 달 남자 대표팀도 원정 응원단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원정 응원단의 방북 승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원단 파견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 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협회와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보다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빠른 데다 발목과 무릎에 하중이 가중돼 피로도와 부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평양 원정에 앞서 국내 인조잔디 구장에서 적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일방적인 응원과 인조잔디 등 익숙하고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A매치에서 8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방북 경로도 관심인 가운데 현재로선 베이징을 경유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불법 노점상이 난립했던 서울 영등포 앞 거리가 걷기 편한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노점상은 거리 가게로 정비돼 한층 깔끔해졌는데요. 구수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통 행정을 펼쳤습니다.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늘어선 노점들. 복잡하고 어지럽던 거리가 확 트였습니다. 서울시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 1호 지역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입니다. 한때 70개가 넘는 노점상이 난립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허가받은 26개가 자리를 옮겨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일정 재산 규모가 있는 노점은 제외하고 생계형 거리 가게만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도폭은 2.5m 이상 넓어졌습니다. 계셔 상인 대표 그리고 구민들 그리고 구청 직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 8개월 동안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상생 이혼을 통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100번 정도 만났다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깔끔해진 거리에 시민들도 만족입니다. 복잡하고 좀 어지럽고 정신없었어요. 바뀌니까 어떤가요?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편할 것 같고 방금 오면서 보니까 시설도 좀 좋아졌고 상인들도 단속 걱정 없이 세금 내고 장사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그전에는 장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우리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서울시내 남아있는 노점상은 6,500여 곳. 서울시는 중랑구 태릉시장과 동대문구 제기역 등에서도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보행권과 상인의 생존권 확보를 동시에 이룬 상생 모델로 보고 사업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국내 최대 미술품 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가 개막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부진하자 미술 시장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요. 이번 대회에 출품된 만점의 작품,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명의 얼굴이 겹쳐서 비로소 하나가 된 얼굴. 삶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닮은 듯한
복서의 생생한 표정. 모두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국내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작품들입니다. 마티스와 함께 진짜 색깔이 무엇인지 아는 유일한 작가로 불린 샤갈. 빛을 이용한 명상적인 작품을 통해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도 나왔습니다. 올해 키아프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만여 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등 17개 나라 175개 갤러리가 참가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일본 갤러리도 7곳이 참가해 문화 교류의 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政治のことでいろいろ今日本と韓国はちょっと難しい状況にありますけども、政治と文化は別だと思っています。 올해 처음 선보인 특별전에는 박수근, 백남준, 김환기 등 한국 근대 작가들의 작품 38점도 전시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 하락세로 국내 미술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계 업체가 국내 아트페어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화랑협회가 주관하는 키아프가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해진 아시아 시장에 홍콩을 대리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 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280억 원어치를 거래했던 키아프.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위기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로 제법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26도로 예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60mm입니다. 이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8도, 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27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가을비는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국내 발생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와 연천, 강화에서 또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연장됐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조국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처음 국회에 나왔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으로 이슈를 돌렸습니다. 베네벨 여건 악화로 국내 금융시장에 경고음이 들어왔습니다. 금융안정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주의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100곳 중 14곳에 달했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위장약 잔탁을 비롯해 269개 의약품의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최면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화성 사건 외에 수원과 청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을 대상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거수투표 끝에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교단은 세습 무효 판결을 수용하되 2021년부터는 설립자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위임 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진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서 숨죽이며 사태를 주시하던 돼지고기 관련 업계도 비상입니다. 도소매 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을 뚝 끊겼고 이동 중지 명령이 연장돼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포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상륙한 지 열흘째. 서울에서 가장 큰 축산시장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경매장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1차로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곳 시장 상인들의 사정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창 작업이 이뤄질 시간인데도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상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돼지 사릴 때는 작업 안 한다고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걱정이지. 물가는 자꾸 비싸고. 주로 경기도권에서 들어오던 돼지고기가 뚝 끊겨 작업할 물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혹시 오늘 돼지는 들어오나요? 아니요, 지금 작업 전국적으로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돼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처 계약을 끊을 수 없어 당장 납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치는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다 팔아도 70만 원 나오지는 않아, 그게 값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육하는 사람들이 돼지를 지금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판파도 미치니까. 이처럼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정이 힘든 건 도매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정육점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삼겹살의 가격이 바로 영향을 받았는데 발병 전 600g에 14,000원 하던 게 16,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죠. 2,000원. 이번엔 최고예요. 뭐 조금씩 올라서 2,000원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2,000원 오르는 건 처음이죠. 동네 정육점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다 속값이라고 하죠. 예전 같으면은 속값하고 돼지값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소고기 값이다. 특히 도소매 시장의 비축 물량이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이 돼지고기값 추가 인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도소매 상인들과 소비자들 모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돼지 농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젯밤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에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서 의심 신고가 새로 접수되는 등 지난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후 지금까지 7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의심 신고는 3건이 들어왔습니다. 울산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울주군 온양읍 인근 하천에서 무게 150kg의 수컷 멧돼지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무관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유전자 조사 등 정밀 조사를 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장관 국회 데뷔전이라고 부르던데 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조 장관의 인사 발언 때부터 야유를 보내고 뒤돌아앉는 등 임명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전 검찰의 담당 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도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의 안정을 부탁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횡령 혐의로 수감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쓴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호진 회장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시절 해외 유학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한국당의 긴급 의원총회 소집으로 대정부 질문이 30분 정도 정회하기도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조 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한편 여당은 검찰과 한국당이 유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수사팀 검사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속속들이 알게 됐겠느냐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야당에 조 장관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밝힐 수 없는 조 장관 딸의 성적표, 인턴 증명서 내용 등을 공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의 정치 행위를 비판했는데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의 사실 공표는 검찰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유산이라는 말로 비판을 대신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기를 기소했다. 네,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춘석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리 후보자 당시 로비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를 각하했고 불과 2년 전 국정농단 당시에도 이처럼 많은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다며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과 전 부인이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 등을 상대로 웅동학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과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송으로 조 씨와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1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장소송 의혹이 불거진 뒤에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조국 장관 퇴임을 요구하는 교수 시국 선언에 이어서 이번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은 동참한 4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검찰의 일방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개인이 아니라 다른 능력 있는 누구라도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그를 분명히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의한 일방적인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시국선언에서 교수들은 검찰 내부 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비겁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통제 불가능한 기득권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 교수들을 주축으로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서명한 사람은 4,090명.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에게서 지난 21일부터 SNS로 서명을 받았는데 다시 3차례 검증을 거쳤다는 게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 주장입니다. 교수들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최종 명단을 시국선언과 함께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변호사 1000여 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직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은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신영철 등 전 대법관 8명과 김승규, 김경한 전 법무장관, 송광수,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해마다 3월과 9월에 금융 상황 점검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공개합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금융 안정 지수가 3년 반 만에 주의 단계로 나왔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국내 경기까지 둔화하면서 금융 안정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풀릴 듯 말 듯 미중 무역 분쟁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 안정에도 위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안정 지수가 지난달 들어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폭락했던 지난 2016년 2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 금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이처럼 국내 경기 둔화까지 더해져 지난해 기업 100곳 가운데 14곳은 쓰러지기 직전인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계속된 기업이 3,200여 곳이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빚은 아직 건전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 가계부채가 걱정입니다. 경기 부진과 집값 하락이 동반되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수도권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이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조기 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 260여 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144만 명은 병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산 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입니다. 원료 의약품인 라니티딘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잔탁을 포함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칠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라니티딘 인체영양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35개 제품과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원료 의약품 7개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전문가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성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장기 미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춘재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춘재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9명이나 동원했지만 DNA 말고 다른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이춘재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30년이 넘은 사건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기억에도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됐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되살리기 위해 법체면 전문가 2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7차 사건의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과 9차 사건 당시 40대 남성 외에 추가 목격자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여죄 가능성 범위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춘재가 제대한 1986년부터 수감되기 전까지 화성은 물론 인근 지역과 청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들을 모두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1차 사건 직전에도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반복된 수사에서 계속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 증거 부족이나 불일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증거 수집 과정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교단 차원의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목회직 세습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임 목사 정빙은 우리들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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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 철회! 명성 세습 철회! 경론 속에 시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사만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 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예장 통합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올해 정기총회 마지막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성교회 사퇴 수습안을 참석자 1,204명 가운데 920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2021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가름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신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달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 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 3일 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사만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릅니다.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대형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구 중리동 자신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6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르면 5분 이내에 오는지 지켜보겠다며 119에 전화한 뒤 실제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죠. 멜론의 전 임원들이 100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범행에 유령 음반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음원 서비스 멜론에
과거 운영사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멜론의 운영사 대표였던 신모 씨는 유령 음반사를 세우고 저작권자가 없는 음원들을 모았습니다. 주인 없는 음원의 저작권자로 자신들의 유령 회사를 등록하고 저작권료를 챙긴 겁니다. 선물함에다만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선물함을 열어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만들어요, 그냥. 실체도 없는 음반사가 매출 일부를 가져가면서 멜론과 계약을 맺은 다른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다. 또 월정액 회원들의 미사용 이용료를 배분하지 않고 오롯이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가져간 돈만 모두 182억 원입니다.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자에게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또한 입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꾸민 신 대표와 당시 부사장은 이미 퇴사했지만 본부장 김모 씨는 여전히 재직하는 상황. 현재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자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저작권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그야말로 한 끼 때울 때 샌드위치는 1인 가구나 혼밥족 등 간편하게 식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중에 팔고 있는 샌드위치의 품질을 조사해봤더니 열량이나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영양 측면에선 한 끼 식사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드위치는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혼밥족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쁠 때 먹기도 간편하고 밥보다는 부담도 적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편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샌드위치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개 제품은 내용물의 양은 적었지만 빵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면 베이커리와 전문점에서 파는 3개 제품은 부드러움이 덜해 삼키기 전까지 씹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8개 샌드위치 제품의 경우에는 미생물과 보존료, 이물 시험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영양 측면에서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샌드위치 평균 열량은 하루 기준치의 19% 정도였고 영양 성분도 탄수화물이 12%, 단백질 27%, 지방 33%, 당류 7%, 나트륨 42%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열량이 절반 수준이어서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 채소와 과일, 유제품 등을 함께 섭취해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 등을 이유로 해서 이런 샌드위치 제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열량이나 탄수화물들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내용량이 부실한 제품 1개와 영양 성분 표시 함량이 실제와 다른 제품 3개를 발견했고 업체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짐 로저스 비랜드 인터레스트 회장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안에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투자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전북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짐 로저스 회장은 남북을 갈라놓은 38선도 붕괴할 거라며 그렇게 되면 북쪽의 자원과 인력, 남쪽의 자본과 인프라가 결합을 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된 한반도와 경쟁할 수 없어서 일본이 지금 통일을 반대하고 있지만 언젠간 통일이 될 거라며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적재적소의 투자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축산연구소 베트남 사무소와 함께 다음 달부터 2021년까지 관련 실험과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할 이번 연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지 체내 세포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면역과 관련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감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유전자는 무엇인지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실험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DNA 등 적절한 시료를 확보하면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유해 백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삽살개가 우리나라 토종개로 유전적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삽살개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외모를 가진 7개 종류의 외국 개와 유전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전자형 다양성이 가장 높아 외국 품종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삽살개는 현재 국내에 3천여 마리가 안정적으로 사육 관리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치매 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완전히 자란 누에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학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성하게 뽕잎을 먹어치우는 누에. 완전히 다 자라 씨를 뽑기 직전에 어른 누에입니다. 이렇게 다 자란 누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이 어른 누에를 동결 건조한 게 바로 홍잠.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이 홍잠을 분말로 만들어 치매 유전자를 가진 시험쥐에 투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홍잠을 투여한 쥐는 투여하지 않은 쥐와 달리 치매 단백질이 전혀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간 기억력이나 자세 조절 능력도 홍잠을 먹은 쥐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공격적인 성격도 줄어 다른 쥐와 원만하게 지내고 호기심도 왕성했습니다. 치매제에서 보이는 행동 이상들 중에서도 기억력이 개선이 됨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사회성과 그리고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홍잠을 하루 3 내지 5g 정도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효과의 확인으로 홍잠의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자들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잠 생산 기술 농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10% 정도인 75만 명으로 이에 따른 관리 비용만 연간 16조 원.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거의 없어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학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